태어났을 적부터 가슴이 작았어요. 제일 작은 사이즈인 A컵 속옷을 입어도 공간이 좀 많이 남아서 속옷 쪽 올라갔었고요. 가슴이 커진다는 크림도 발라봤는데 소용이 없어가지고 수술을 해도 모유 수유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걸 알게 되어 수술하게 되었는데 병원에 마취과 전문의가 있고 유방협진이 가능하다 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가슴이 컸던 것 같아요. 예민한 시기에 친구들이 놀리니까 왕따는 아닌데 점점 외톨이가 되더라고요. 목이랑 어깨, 허리 통증까지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수술하기로 했는데 여기 병원 유방 클리닉에서 검사를 하니까 제가 치밀 유방이라서 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수술 후 일상생활도 바로 가능하고 결혼 후에 출산과 모유 수유를 하면서 없던 가슴이 더 사라져 버렸어요. 작아진 가슴도 스트레스였지만 볼륨 없이 처진 가슴이 너무 싫더라고요. 모유 수유를 끝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여서 수술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수술 전 유방 초음파를 통해 검진도 하고 마취 전에 검사를 통해 믿음이 생겨서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제이신 건강플러스의 박지혜입니다. 앞서 영상을 통해 여성분들의 고민들을 들어봤는데요. 가슴이 처져서 고민인 분, 가슴이 빈약해서 고민인 분들 있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름철에는요, 여성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이 가슴 성형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이신 건강플러스에서는 제니스병원의 정영원 원장님 모시고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가슴 성형의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 열심히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지만 노력해서 가능한 범위가 있고 또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슴 성형은 아무래도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 같은데 그래서 성형 수술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최근에 가슴 성형의 트렌드 어떻습니까? 예, 요즘 이제 젊은 여성들이 이제 가슴 성형 수술을 많이 하고 또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작정 이제 사이즈만 크게 하기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가슴의 어떤 신체의 구조에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을 먼저 알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가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네. 이제 사이즈로는 이제 여성 속옷 기준으로 보통 꽉 찬 B컵이나 안 조금 여유가 있는 C컵 요 정도고요. 그다음 위치나 이런 걸 고려하면 여기 네. 목에 이렇게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양측 유도하고 연결하는 그 선이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서 위치가 그렇게 밸런스 있게 잡힌 그것을 가장 이상적인 가슴의 어떤 조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흉골의 상단과 양쪽 가슴의 중앙을 연결한 부위가 정삼각형일 때 네. 예쁜 가슴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연령별로 좀 원하는 크기나 형태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차이가 있나요? 네. 사람들마다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원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수술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조금씩은 다른데요. 예를 들면 20대는 선천적으로 이 가슴이 좀 작거나 아니면 요즘 이제 다이어트를 워낙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급격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가슴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처져버리는 경우, 그래서 이제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30대가 되면 대부분 이제 결혼해서 모유 수유도 하고 출산, 육아 이거로 인해서 가슴의 이제 탄력이 저하되거나 모양이 이렇게 변형되는 이런 경우로 이제 상담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40대 이상은 이제 조금씩 이제 노화로 진행이 되어서 가슴 탄력이 떨어지고 또 볼륨이 또 빈약해지는 이런 경우에 환자의 체형과 또 피부 타입, 또 가슴의 모양과 또 선호하는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또 자신에 맞는 일단 보형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자신에 맞지 않는 또 과도한 사이즈나 또 모양을 조금 특성을 잘못 고려하면 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 경험 많은 그런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슴 크기에만 욕심을 내기보다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보형물을 선택해야 결과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름철이 되면 이 비키니를 입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여름 휴가를 앞두고 가슴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름철이라 염증도 두렵기도 하고 각종 부작용도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여름철에 가슴 성형 해도 되나요? 예, 뭐 계절에 따라 뭐 수술의 어떤 적기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여름이 되면 예전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음식도 빨리 상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염증이 조금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그쵸.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방 시설도 잘 돼 있고 또 항생제도 잘 발달되고 위생 상태도 좋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히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염증이나 세균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정식이나 피부 재생이 빠르다. 이걸로 네.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만 제외한다면 회복은 여름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빨리 될 수도 네. 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시기적인 문제인데요. 그런 항생제의 발달이나 냉난방 시설의 발달 또 수술장의 어떤 클린한 이런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염증 부분은 많이 확률적으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하면 좋냐. 겨울 되면 이제 옷을 자꾸 두꺼워지니까 잘 네. 보이지 않는데 이제 여름 되면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비키니라든지 그쵸. 좀 옷이 얇아지니까 그때를 준비해서 지금 시즌에 수술을 하고 회복되어서 여름 휴가 때는 비키니를 입으면 좀 그 효율적인 면에서는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가슴 성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슴 성형에는 확대 수술이 있고 그 반대로 축소하는 수술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선 가슴 확대 수술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예전과 달리 이 가슴 수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숨겼다면 가슴 수술했다고 오픈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 또 쌍꺼풀 수술처럼 가슴 성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슴 확대 수술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예, 뭐 가슴 성형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 한 가지만 고집하는 거 아니고요. 네. 이 수술도 어떤 의학도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은 우리가 날마다 발전하고 수술 방법도 변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10년 전의 방법으로 수술한다?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낡았다, 발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수술 방법은 날마다 발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술 방법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인의 가장 맞는 이상적인 수술 방법은 겨드랑이 절개를 이용하여서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네.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절개법은 겨드랑이 절개도 있고요. 유륜 주위에 이렇게 절개하는 방법도 있고 가슴 네. 밑선으로 절개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긴 한데 유륜 절개나 가슴 밑선 절개는 수술은 하기는 굉장히 쉽고 뭐 내시경 같은 이런 첨단 기계의 도움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네. 부분은 유두의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아래쪽 부분으로 보형물은 중력의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쳐지려고 하는데 그 부위에 상처가 있어서 그쪽으로 더 약해진 부분으로 보형물이 밀려 나온다든지 또 흉터를 좀 가리기가 어려운 이런 단점이 있지만 네. 겨드랑이 쪽으로는 이제 보형물이 그 위로 거꾸로 올라가고 이러는 경우는 잘 없고요. 또 흉터도 가리기도 쉽고 단 수술을 하기는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부위까지 절개선에서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첨단 장비인 내시경 기계를 이용해서 모니터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멀리에서 이 출혈되는 부분 또 신경 네. 혈관들을 피해서 보형물이 들어갈 정확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통증도 줄이고 네. 좀 더 안전하고 회복도 빠른 그런 방법으로 수술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가슴 성형이 생각보다 큰 수술인데 치료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예, 수술 시간은 보통 우리 수술을 하는 내시경으로 이용해서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1시간이나 1시간 네. 반 되면 이제 수술은 끝이 나고요. 이제 회복 기간은 이제 본인의 어떤 개인차가 좀 네. 있습니다. 보통 2, 3일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은 가능하고요. 보통 일주일째 이제 실밥을 제거합니다. 네, 회복 기간이 상당히 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네요. 또 가슴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보형물이죠. 이 보형물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질감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지잖아요. 보형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예, 뭐 보형물은 일단 보형물 껍질인 이 질감 이 부분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요. 그다음 그 보형물 껍질이 있으면 그 안에 채우는 충전물 따라서 또 네. 모양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모양에 따라서 분류하는 이런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먼저 이제 껍질이 매끄러운 보형물을 우리 이제 스무스 보형물, 네. 껍질이 조금 오돌도돌한 그런 거를 텍스처 보형물 이렇게 두 개 나누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에 넣는 이제 물질이 뭐 생리식염수를 넣느냐 아니면 코에시브 겔을 넣느냐에 따라서 또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그냥 동그랗게 되어 있는 라운드 보형물, 또 한쪽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한쪽이 조금 더 높은 물방울 보형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질감에 따라서 스무스 타입, 텍스처, 그리고 마이크로 텍스처로 나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매끄러운 보형물이죠. 스무스 타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스무스 타입은 껍질 자체가 두께가 이렇게 얇아서 충전물의 질감이 가장 잘 느껴져서 조금 부드럽다 그렇게 만질 때 이야기는 부드럽다는 말씀이신가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장점은 있지만 하지만 이제 이거는 껍질이 조금 매끄럽기 때문에 그 주위에 캡슐이 잘 생겨서 가슴 성형 수술 후에 최고 큰 부작용인 구형구축 반응이 조금 네.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구형구축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마사지를 조금 해줘야 되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단점이 되어서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구형구축이 부작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형구축이 정확히 뭘 의미하나요? 예, 일단 보형물 이제 예를 들면 코 보형물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가슴 보형물도 있는데 일단 보형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캡슐이 얇게 생깁니다. 근데 이 얇게 생겨야 되는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캡슐이 너무 두껍게 생겨서 결국은 이 부드러워야 되는 이 보형물이 딱딱하게. 돌처럼 아니면 네. 굉장히 딱딱하거나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윤곽이 저명하게 드러난다든지 이런 반응들을 구형구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스무스와 달리 표면이 거칠게 처리된 보형물이죠. 텍스처 타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텍스처 타입은 불투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표면이 이렇게 만져보면 조금 까칠까칠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한 텍스처 타입은 그런 까칠까칠한 것을 덧붙이기 때문에 네. 조금 껍질이 조금 두꺼워서 전반적으로 조금 빳빳하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이 표면에 그런 오돌도돌한 부분이 구형구축의 확률을 많이 떨어뜨려서 이거는 합병증도 적게 생기고요. 또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6개월간 이렇게 마사지를 계속 해야 된다는 이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뭐 마사지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아픈데 비유를 네. 들자면 어떻게 하냐면 등산을 굉장히 한 1000m 되는 등산을 가서 그 다음날 되면 다리가 종아리가 굉장히 아프잖아요. 아프죠. 그거를 이제 롤러나 이제 병 같은 걸로 이렇게 네. 문지르잖아요. 알을 풀어준다고. 그 정도의 아픔을 한 몇 개월간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불편하겠어요. 네. 그러면 굉장히 하다가 이렇게 울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텍스처 사용하고는 이제 그런 마사지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형구축도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무스보다는 텍스처가 텍스처로.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해 주셨죠.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 최근 많이들 선호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보형물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스무스 타입과 텍스처 타입의 어떤 장점을 네. 이제 하이브리드 시켜서 가장 최근에 나온 보형물이 이제 마이크로 텍스처입니다. 마이크로란 뜻은 작다고 텍스처는 그 표면에 있는 오돌도돌한 융기 모양이 좀 작게 돼 있어서
스무스보다는 조금 거칠지만 텍스처보다는 좀 덜 거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감은 조금 부드러운 어떤 스무스의 장점을 채용하였고, 네. 그다음 이제 구형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텍스처 타입의 장점을 도입하여서 마사지는 필요 없으면서 구형 구축을 발생 확률을 떨어뜨린 그런 부분이고요. 그 안쪽에 이렇게 질감이나 촉감도 기존 텍스처나 물방울 가슴 보형물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또 이렇게 유동성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라운드 타입이지만 누웠을 때는 또 네. 좌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지는 느낌을 같이 만들 수 있어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형물을 선택할 때 또 만졌을 때 뭐 질감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가슴 모양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모양에 따른 보형물 또 특징 설명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 가슴 보형물은 라운드 타입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것과 또 한쪽이 조금 더 물방울 모양으로 조금 더 높게 되어 있는 물방울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근데 개인의 어떤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보형물의 모양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수술 후에도 또 네. 자신의 몸매에 어울리는 어떤 자연스러운 가슴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라운드 타입은 전체 모양이 돔 모양 이런 형태로 보형물이 되어 있고요. 수술도적으로 봐서는 흉곽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대되는 그런 가슴에 이렇게 운동성이 있어서 조금 더 대칭 맞추기 쉽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윗가슴 조직이 모자라는 분에서는 이 라운드가 조금 윗가슴 보형물의 어떤 볼륨을 증가시켜 줄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요. 근데 조금 이제 단점으로는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윗가슴이 갑자기 이렇게 뿔룩 올라와서 네.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밖으로 뒤집어 놨다는 이런 인위적인 느낌의 인위적인 느낌 든다. 부자연스러움을 또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라운드냐 물방울이냐 이 환자의 체형이나 흉곽 모양에 따라서 선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물방울 타입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 앞에서 설명한 라운드 타입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가슴 라인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된 그런 모양의 보형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해부학적 아나토미칼 타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조금 물방울이 이렇게 차마 이렇게 아래로 맺혔을 때 내려오면서 밑이 조금 더 보이잖아요. 뽕긋한 느낌이 네. 든다 이렇게 해서 물방울 타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라인을 만들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형물이 이건 제대로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고 가슴 만약에 보형물이 조금 삐뚤어지거나 돌아가게 되면 양측 가슴의 축이 틀어지면서 조금 비대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의와 상담해서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물방울 타입은 자연스러운 모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호할 것 같은데요. 이 라운드를 할지 물방울을 할지 개인의 체형에 따라 어울리는 것이 다를 것 같은데 가슴 보형물은 어떤 체형에 어울리나요? 예, 먼저 라운드 타입의 경우에는 유두하고 가슴 밑선 이 사이 거리가 조금 충분히 있는 경우, 또 가슴 크기도 조금 있고 원래 가슴의 이런 높이가 좀 적당하면서 가슴 흉곽도 좀 좁지 않은 경우,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30, 40대 가슴 처짐이 모유수유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가슴 처짐이 생기지 않은 경우에 쓰게 됩니다. 만약 가슴 처짐이 있는데 라운드 타입을 쓰면 네. 보형물은 위쪽에 있고 자기 가슴은 아래쪽에 있어서 이중 버블 현상이 생겨서 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물방울 타입의 경우에는 유두하고 가슴 밑선 사이 거리가 짧고 또 가슴이 좀 좁고 이런 경우에 쓰면 좀 더 자연스럽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또 가슴 처짐이 또 있는 경우에도 이 물방울 타입이 조금 가슴 처짐을 보완할 수 있으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동양인 또 한국 사람은 가슴은 좀 작고 흉곽이 좁은 경우가 네. 또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봐서 두 가지의 어떤 특징을 또 모아놓은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피부가 얇거나 이제 가슴이 많이 빈약한 분들도
이 마이크로 텍스처를 쓰면 촉감도 부드러우면서 조금 처진 듯한 좀 자연스러운 느낌의 어떤 모양을 얻을 수 있어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또 미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가 진단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고 자신의 체형에 가장 맞는 보형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슴 확대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가슴 축소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가슴 축소술 어떤 분들이 주로 받나요? 네. 가슴 확대하다 바로 가슴 축소를 네. 이야기하니까 뭐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빈약한 가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지나치게 큰 가슴 때문에 또 축소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가슴이 거대해지는 원인에는 임신과 뭐 출산으로 인한 호르몬의 과다 분비, 또 호르몬의 분비는 또 정상인데도 유전적으로 가슴이 커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경우에는 10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병적인 상태라고는 또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요즘은 최근에는 이제 식생활이 좀 서구화되면서 전신 비만이 또 가슴 비만 또 가슴 확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슴이 비대해지면 미용적인 그런 목적 외에도 네. 옷을 입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목과 또 허리 뭐 이런데 통증이 생기고 또 브레이지어 끈에 의해서 또 어깨가 눌리기도 하면서 또 가슴 밑에는 습진 이런 것도 생겨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편함을 겪어서 가슴 축소를 받는 분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건강상의 이유로도 많은 분들이 받으신 것 같네요. 네. 이 가슴 축소술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네. 먼저 이제 가슴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직 절개와 그다음에 유륜 절개, 뭐 그다음에 O자형 절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유두의 위치와 또 가슴의 크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나눠지게 됩니다. 나는 피부 절제를 최소한으로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진 부분이 별로 없다. 그 다음에 흉터를 적게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 유륜 주위의 절개만을 이용해서 가슴을 축소하는데 이 수술법의 이제 단점으로는 많이 줄일 수 없다. 또 처진 가슴을 많이 올릴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O자형 절개라고 해서 유륜 주위와 밑에 수직선, 고도 가슴 밑선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절개를 넣어서 원하는 사이즈로 다양하게 줄이고 또 처진 가슴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네. 흉터가 너무 심해서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수직절개법이라고 해서 유륜 주위와 이 이렇게. 아래선 부분을 이제 절개를 해서 충분히 이제 가슴 사이즈도 줄이면서 처진 부분을 올려주는 이런 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또 효과도 오래 가고 흉터는 재발도 덜 남나요? 흉터는 유륜 주위보다는 밑선 수직선이 하나 조금 더 생기긴 하는데 네. 그건 어차피 이제 밑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숨겨져 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크게 문제 삼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왠지 확대술보다 이 축소술이 더 어렵지 않을까 또 복잡한 것 같은데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예, 뭐 수술 시간은 아무래도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확대보다는 한 2배 정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네. 걸리고요. 훨씬 많이 그다음 걸리네요. 이제 입원은 필요는 없지만 한 3, 4일 정도는 치료받으러 또 나와야 되고요. 실밥은 보통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후에 저희가 할 수 있고 또 그다음 일상생활은 한 7일 정도, 5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가슴 확대술, 가슴 축소술에 대한 설명 들어봤는데요. 수술에 앞서서 주의사항이 있다면 몇 가지 알려주시죠. 네. 가슴 수술은 반드시 전신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수면 마취가 아니라 전신 마취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해 있는 곳을 확인하고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시경과 같은 장비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이제 수술에 도움이 되는지도 파악하는 네.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냥 단순히 이제 미용적인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요즘 이제 여성 유방암이 좀 호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미리 유방 초음파를 이용해서 유방 조직의 어떤 양성이라든지 뭐 어떤 혹들이 있는지 질환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가슴 수술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회복 기간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안전한 수술을 통해서 건강한 가슴 성형을 하기 위해서 유방외과, 성형외과 또 이 마취과가 모두 협진 가능한 네. 병원을 선택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수술 전에 유방 초음파를 검사를 맞으라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항생제를 하나 맞더라도 알러지 검사를 미리 하더라고요. 이 가슴 수술 전에 필요한 검사들이 따로 있을까요? 예, 가슴 성형은 간단한 수술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수술 전에 전신 마취에 필요한 건강 검진으로 혈액 검사, 또 심전도 검사, 또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전체 신체 상태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방의 혹이나 또 기타 질환을 알기 위해서 유방 초음파 검사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수술도 중요하지만 또 수술 후의 관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다를 텐데 수술 후에 어떤 관리나 주의가 필요할까요? 예.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수술 후의 관리 맞죠. 그 관리법을 유념하고 또 잘 지켜준다면 만족할 만한 수술의 결과를 또 빨리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몇 가지 수술 후에 또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수술 후 한 달간은 보정속옷을 좀 착용하는 게 좋고요. 또 한 달 더 착용하면 또 그 모양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정속옷 착용을 해주면 가슴 모양을 잡아주고 위치를 잡아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한 6개월 뒤부터는 이제는 이제 일반 속옷을 와이어 있는 것도 착용할 수는 있습니다. 또 가벼운 운동은 일주일, 또 과격한 운동은 한 달 뒤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수술 후 한 달간은 팔을 너무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또 안쪽에 출혈이나 또 물이 고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연, 금주는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또 10년이 지나면 혹시 이제 보형물이 또 손상이 입어서 터질 수 있는 확률이 한 2~3% 정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어차피 가까운데 유방검진 받으면서 보형물의 상태도 같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슴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가슴 수술은 전신 마취로 진행하고 수술 시간은 짧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형물도 체크해야 되고 수술 방법, 수술 위치, 또 보형물 사이즈, 또 유방에 어떤 다른 질환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되므로 여러 과가 있는 또 안전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충분히 상담 후에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딱딱해지는 부분들 그리고 신경이 둔해지거나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또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병원인지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원장님과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니스병원의 정영원 원장님과 함께 가슴 성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슴 성형은 성형 방법마다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충분히 상담한 후에 수술을 진행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니까요. 꼼꼼하게 따져본 후에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JCN 건강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